안녕하세요. 저는 나성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토벤 250주년을 맞이하여서 베토벤 교향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베토벤 교향곡,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좀 관심 가지고 싶은 그 주제는 어떤 음악 작품, 어떤 작품들은 10년을 가기가 힘든데 다른 작품들은 100년이 넘게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음악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흡수하고 배워왔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한 이 산업화 과정 그리고 이 서양 문화의 수용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빨리 배우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뭐랄까요, 이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한 채 이 겉에 있는 것들을 빨리 습득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뭐 교사분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 성과를 내는 걸 굉장히 잘 해왔죠. 그런데 이러한 수용 과정이 이제 50년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정말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이 바탕을 이루는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클래식 음악이나 교향곡, 뭐 이런 베토벤 이런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 청중분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도 더러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음악과 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결국은 다 같은 얘기로 귀결이 돼요. 연결이 된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음악 처음 배울 때 비발디 사계 딱 틀어놓고 음악을 딱 끈 다음에 자 이거 봄이야 가을이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서 봄인지 가을인지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거를 문제로 뭐 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걸 맞추는 게 뭐 점수를 따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비발디를 무슨 수로 만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1741년에 빈에서 죽은 베네치아 태생의 작곡가를 만날 기회는 음악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만남의 시간을 누구나 뭔가를 처음 만날 때는 설레고 아주 신선한 어떤 싱싱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첫 만남의 시간을 싹 문제풀이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호기심이랄지 새로운 것이 주는 어떤 감흥이랄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보다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요. 봄인데 내가 가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문제를 맞춰야 되고 그걸로 내 지식을 증명해야 되고 예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예술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이 울렁증이 있으면 예술을 그냥 편안하게 만나고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작곡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더라. 여기까지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올해가 250주년이잖아요. 수백 년을 살아남는 작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클래식 음악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진지한 거 이렇게 좀 어려워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어른들 사이에서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빅토르 휴고의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코제트가 이 테나르디에 부부의 밑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하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조그마한 애가 맨날 자기 몸보다 더 큰 이 물 양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가요. 이 청소하고 뭐 전혀 뭐 옷도 제대로 안 입혀주고 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 지네는 코제트를 어느 날 장발장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이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처음 보는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막 베풀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 코제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빅토르 위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아이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할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랑을 받게 되자 이 아이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나서 이 장발장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술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클래식 음악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사랑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클래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남은 200년, 300년 살아남은 고전 작품을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한 기회를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국영수가 더 중요하고 은미체는 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과 없이 너무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랑할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서양 음악사의 가장 큰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교향곡 중요한 이유는 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이야기해왔던 것은 베토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를테면 작곡가인데 귀가 안 들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음악가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최고의 음악가인데 귀가 안 들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의 놀라운 인생 스토리와 그 뭐랄까 인생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우리 아이들 있는 위인전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귀병이 있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는 뭐 휴먼 드라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극을 줄 수 있죠. 아름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200년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음악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음악을 잘 쓴 걸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이 음악이 기술이라면, 곡을 잘 쓰는 테크닉을 익혀서 그냥 쓰는 음악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음악이 100년, 200년을 계속 살아남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이 먼 땅까지 계속 이렇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가를 위한 교육, 이 부분보다 좋은 감상자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음악에 딱히 관심이 없어도 좋고 뭐 재능이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뭐 전공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베토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악이 좋아서 물론 좋은 이 부분을 뭐 저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 태동하던 시기, 특히 베토벤의 음악이 이 교향곡이 나오던 시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하던 시기하고 겹쳐요. 베토벤이 1번 교향곡을 냈을 때 1800년이거든요. 근데 그럼 1800년이고 베토벤이 막 수련 과정을 거치던 시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터져서 이 유럽의 혁명이 이 세상을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정말 전 유럽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변혁의 물결이 휩싸여 있었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게 당연해요. 당연히 나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선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당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고 믿어요. 현실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살았을 시대에는 아직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20살 때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막 내기 시작할 때, 뭐 교향곡뿐만 아니죠. 피아노 소나타, 현악사중들 여러 음악들이 있지만 이 음악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변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하는데 그 변화가 음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 뭐랄까요? 비전, 그것이 음악에도 그대로 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뭐 피아노 소나타 이런 뭐 기악 음악이나 여러 작품들, 뭐 베토벤뿐만 아니죠. 모차르트, 하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악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었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신분제를 없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누구는 신에 가깝고 누구는 동물에 가깝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또 만인이 만인을 사랑하는 이 박애가 발휘되는 사회를 꿈꾸면서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은 여전히 호소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동의하세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우리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가도 끝도 없는 어떤 이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베토벤 교향곡이 이 사회가 태동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그런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창조하는가, 또 이 속박이나 사회의 강제, 어떤 잘못된 문화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걸 교향곡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교향곡은 뭐 음악 이론, 뭐 소나타 형식, 그죠? 예, 뭐 으뜸조와 딸림조의 관계 이런 얘기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은 음악과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 교향곡이 사회에 주는 의미, 또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미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 이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것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토벤 교향곡이 나오던 시점에 베토벤의 이 교향곡이 그냥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토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면, 뭐 귀병 얘기만 너무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베토벤이 어린 시절에 본의 궁정의 음악가로 뭐 처음 가졌던 직함이 제2 오르가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오르간을 치는데 이 저기 첫 번째 주자가 있고, 그 첫 번째 주자가 자기 비우면은 대신 이 땜빵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궁정의 테너 가수였고 할아버지가 궁정 악장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그 음악가 집안의 엘리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토벤에게 이 생겨난 역경이 귀병 이전에도 초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테너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되냐?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스트레스? 할아버지는 궁정악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만큼 능력이 안 돼. 아버지랑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랑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가수가 되고 뭐 이랬는데 수완도 능력도 그 다음에 그런 열정도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지 계속 이제 그 열등감에 휩싸이는 거죠. 이 아들을 이 아버지인 요한 판 베토벤이 장남을 루드비히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천재예요. 얘를
천재로 포장을 해서 가문도 드높이고 자기의 실패한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 자꾸 비교당하고 아버지만 못하다는 소리 듣는 이런 걸 얘를 잘 키워서 벌충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랑 이 베토벤의 성격이 달라요. 모차르트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신동 천재하면 모차르트처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토벤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베토벤 보고 모차르트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근데 열등감도 많고 이러다 보니 베토벤은 맨날 때려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아버지가 음악을 시키면서 계속 때리고 계속 핍박해요. 이걸 계속 받다 보면은 그 아이가 음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관둘 것 같아요? 우리 상식에 보면. 이건 귀병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병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한 힘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음악을 너 왜 모차르트식으로 안 하냐고 애를 막 맨날 때려요. 막 그냥 뭐 매를 가지고 뭐 엎드려 뻗쳐 시켜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주먹 발길질이 나가고, 베토벤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배워갖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음악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우리 상식에 음악을 관두죠. 음악을 어떻게 좋아해요, 얘가? 근데 베토벤은 그런데도 음악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베토벤이 얼마나 천재고 얼마나 재능이 있고 이걸 논하기 이전에 얼마나 좋아했나. 이건 평생 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할 때 이걸 평생 동안 좋아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토벤이 통과한 거예요. 이 음악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아도 아버지랑 상관없이, 아버지한테 맞는 건 당연히 싫겠죠.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음악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토벤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베토벤의 성격 하면 당연히 이제 불굴의 정신, 어려움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정신이 그냥 무슨 영웅적이고 거인적인 어떤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그 코제트 얘기,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사랑할 마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베토벤한테 사랑할 능력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데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음악, 사랑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야죠. 내가 평생 나 이것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럼 나 행복할 것 같아. 이걸 남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대신 알려줄 수가 없고, 선생님이 입을 벌려라 해갖고 입안에 쏙 이렇게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뭐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 이걸 찾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베토벤 교향곡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 작곡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뭐랄까요, 요즘 가수들로 비유하자면 1집 앨범 내는 거랑 비슷해요. 교향곡 1번이 나왔다는 건 이 가수가 1집 앨범을 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요즘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 빈 음악도시고 뭐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고, 그 당시 독일어권 그 도시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도시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콘서트 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귀족 문화가 사실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는데, 귀족들은 뭐 굳이 이 콘서트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궁정 있고 살롱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335 모여가지고 좋은 음악가들 불러다가, 혹은 그 좋은 음악가가 자기 하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궁정에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만찬하고 나서 혹은 다과하고 나서 그냥 즐깁니다. 그러니까 교향곡 같은 거는 여러 사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과거의 귀족들은.
근데 베토벤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이 점점점 힘이 생기니까 이 시민들도 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큰 연주회, 공공 연주회가 이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붙잡아서 만약에 교향곡 1번, 2번, 3번 그래서 쭉 9번까지 내고 연주도 성공리에 마친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베토벤이 1집 앨범 내기도 전에 귀병이 생겨요. 자, 25살 정도를 지금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발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25 정도 됐을 때 귀병이 생겼다. 근데 30 됐을 때 교향곡 1번 내거든요. 이건 뭐냐면 베토벤이 커리어 전체, 작곡가의 커리어 전체를 쭉 유지를 해올 때, 물론 교향곡 1번 쓰기 전에 이미 피아노 소나타들 많이 내고 뭐 이런 작곡가로서 발돋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미 귀병이 내가 귀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가 인생 전반에 귀병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음악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빈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이 도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베토벤이 요양을 하다가 유서를 써요. 유명한 얘기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는 중에 자기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쯤인가 나온 책의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아니면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떡볶이 먹으러 가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건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떡볶이 다 먹고 죽을 거야. 이제 전국 투어를 해요.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네? 나 이 떡볶이 다 먹으면 나 이제 죽는다. 근데 우리나라의 분식업의 특성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국을 다 돌았는데 또 새로운 떡볶이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사람 그러면은 죽어요, 아니면 떡볶이 먹어요? 그러다가 떡볶이 책을 써요. 대박 났어, 근데. 그냥 계속 살아요. 네?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설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약간 너무 가벼운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비슷한 겁니다. 베토벤이 사실은 베토벤 입장에서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점에서. 왜?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쓴 음악을 내가 못 들어요. 이게 나중에 합창교향곡 정도 됐을 때는 베토벤이 거의 자기가 쓴 음악을 한음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려서 대화수첩, 그러니까 컨버사스션 세프테라고 해서 이 필답으로, 그죠? 의사소통할 때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베토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은 이 상대방이 꼭 적어서 줘야 돼요. 적어서 이렇게 베토벤한테 보여주면 베토벤이 말로 하고, 그 수첩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1817년인데 이 합창이 나온 건 18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수첩을 쓰고 난 뒤에 7년이나 지나서 교향곡 9번 같은 엄청난 작품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쓸 시점에 베토벤이 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음악 다 쓰고 죽을래. 그리고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나 그때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때요? 나중에는 계속 쓰고 계속 내가 귀가 안 들리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음악을 쓸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기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이 계속 귀가 안 들리고 들리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명작을 써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베토벤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할 때 에너지가 나와요. 교향곡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교향곡 9개를 썼습니다. 이 교향곡 한 편 한 편을 쓸 때마다 음악사를 뒤바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베토벤의 교향곡 뭐 하나하나 다 놀라운 작품들이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대와 결부해서
5번 운명교향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시대가 혁명 시대였죠. 근데 왜 혁명이 왔느냐 하면 혁명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겠다는 게 아니죠.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겠지 이렇게 낙관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들고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러고 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뭔가 사회를 바꾸겠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비록 우발적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냥 우발적으로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나오고 뭐 그냥 그런 일이 그냥 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0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떠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 평등하다고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왕도 이성이 있고 거지도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자기 상황에서 가장 나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요. 거지도 상황과 능력은 판이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상황에서 제일 나은 걸 합리적으로 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합리성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인간은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이 얘기를 100년을 한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이. 자, 근데 계몽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100년을 하면서 사실 뭘 기대했냐면 그래 사람은 정말 합리적인 존재니까 이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사회가 점점 나아질 거야. 합리적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회가 안 나아져요. 별로. 왜 안 나아져요? 기존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1%밖에 사실 안 되는 이 특권층 귀족들이 자기 권리를 그냥 순순히 그냥 놔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가 프랑스에서 못 참겠다 이러면서 우발적이긴 하지만 혁명이 터지게 된 거예요. 자, 베토벤으로서는 교향곡을 쓸 때 이 교향곡은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막 쓰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1집 앨범 발표한다 라는 거랑 비교를 했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작곡가한테 있죠. 즉 사회에, 공공사회에 자기의 어떤 예술적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자리예요. 교향곡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교향곡은 무대에 한 반 정도의 자그마한 사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한 50명쯤 된다고 했을 때 요즘 반들은 그거보다 훨씬 작죠. 그죠? 그러나 한 50명 정도 한 반이 무대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청중들은 하나의 자그마한 이 사회, 이 음악가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뤄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향곡이라는 건 그냥 감정, 작곡가 개인의 어떤 감정을 그리는 음악이 아니라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음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 하이든 시대 때까지는 그 사회의 이상,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였냐면 합리성이었어요. 계몽주의를 음악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작곡을 하면 음악도 더 나아진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는 걸 음악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구조적이고 귀로 딱 들어도 조화롭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쓰는 음악. 그래서 형식미와 구성미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음악을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했어요. 자, 그런데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그런 음악을 하면서 사실 계몽주의의 이상을 드러냈는데 베토벤 시대가 되니까 혁명이 이미 터졌잖아요. 사회를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옆 나라 프랑스에서 막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베토벤이 딱 보니까 음악도 혁명적으로 써야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혁명을 음악으로 어떻게 나타내나, 그죠? 혁명을 그냥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막 무슨 뭐 여러 소란이 벌어져요. 전쟁같이 막 시끄럽고 이런 걸 그냥 갖다가 쓰면 그게 혁명의 음악인가?
프랑스풍으로 곡을 쓰면 그런 프랑스 혁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문학적인 생각이 작곡 안에 들어가요. 어떤 것이 과연 자유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토벤이 기존에 물려받은 형식대로 그냥 음악을 쓰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신분제가 있는 사회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악이 사회와 어떻게 연관되고 사람 사는 얘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면 음악가가 되지 않을 친구도 이 안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라고 느껴요. 꼭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감취라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사회 태동하는 그 시기에 이 음악이 나왔다 그랬죠. 무엇이 진정한 자유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자, 자유라고 해놓고 과거 선배들이 물려준 형식에 그냥 다 틀에 맞춰갖고 거기에 내용을 꾸겨 넣어요. 이게 과연 자유인가? 베토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음악적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에 따라서 형식을 바꿀 수 있어야 그게 자유 아닌가? 이걸 사회로 비유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를테면 신분제 사회는 어때요? 사회에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을 누가 정해요? 신분이 정합니다. 신분이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놈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 피가 그냥 상놈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놈이라는 삶의 형식을 갖고 그냥 살아야 돼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내 삶을 개척할 자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맞죠? 그러니까 사회가 준 형식이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분에 사람이라는 내용을 꾸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분제 사회예요. 근데 혁명은 뭐죠? 신분 한번 없애고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하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인으로 살라는 법은 없죠. 이게 혁명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하인이지만 나는 하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인의 상태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설사 그것 때문에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죠? 사회가 나에게 준 형식을 거부하고 거기를 변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혁명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걸 음악에서 선보이려고 한 거예요. 모차르트와 하이든이 건네준, 물론 그 안에도 가치가 있어요. 합리성의 가치가 있지만 그 갖춰져 있는 형식을 벗어나서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럼 운명교향곡은 어떤 곡이냐? 운명교향곡은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합니다. 빠바바밤 이렇게. 그럼 제가 아니라 그래요. 빠바바밤 이건 운명교향곡이 아니다. 왜? 운명교향곡은 포르테시모로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바바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에요. 왜? 나한테 닥쳐온 운명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냐고.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내 신분을 내가 타고난 이 상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누구나 똑똑하게 태어나고 싶고 그죠? 저는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건 안 보이겠네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 위쪽 공기를 별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운명이라고요. 근데 이게 신분일 때 그거에 저항을 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운명교향곡입니다. 사실 이 운명교향곡은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토벤이 자기의 귓병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겠다는 것을 교향학적인 선언으로 표현했다. 이게 이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쳐온 고통스러운 운명을 그 따다다단 하는 운명의 모티브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베토벤의 조수인 안톤 펠릭스 쉰들러,
이 쉰들러의 얘기는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이 저기 베토벤의 대화 수첩 이런 거 날조하고 이래갖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은 그래도 문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인상적인 말을 많이 남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5번 교향곡을 두고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저 포크트 das Schicksal an die Pforte. 그죠? 근데 여기서 포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노크하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운명은 인간보다 큰 거거든요. 인간한테 이 강제적으로 거의 다가와서 인간이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뭐 부정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정해진 상태를 운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운명이 문을 두드리면 특히나 이것이 나쁜 운명, 뭐 베토벤의 귓병이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나쁜 운명의 경우에는 이 운명이 인간을 두드렸다. 이거는 아무리 젠틀하게 두들겨도 이건 뭐예요? 이 운명에 맞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고 지붕 날아가고요. 뭐 이 귓병이 찾아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그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런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전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베토벤이 자기의 귓병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운명교향곡을 썼어요. 근데 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중의적이냐? 이 음악을 베토벤 개인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운명교향곡의 1악장 따다다단 하는 운명의 주제가 전체를 다 지배해서 한 번 들으면 이 모티브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만큼 강력해. 이게 뭐냐면 인간을 속박하는 전체 사회적 운명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운명교향곡 1악장은 독재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많은 음악학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운명의 모티브가 모든 걸 다 지배해요. 따다다단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운명교향곡 강의를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음악 들려주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운명교향곡 한 7분 정도 1악장 됩니다. 이거 들으실 때 따다다단 이건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이래요. 주선율 말고도 뭐 저 베이스에서도 하고 저 팀파니에서도 그렇게 치고 이거 다 저도 안 하려 봤는데 엄청난 수가 나올 겁니다. 7분이면 그렇게 긴 악장은 아닌데 엄청나게 때려대요. 다다다단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운명의 속박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교향곡을 쓸 때 주제를 2개를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주제, 2주제를 써야 돼요. 원래 하이든 모차르트가 쓴 이런 교향곡 쓰는 방식, 소나타 형식의 이 방식에 의하면 1주제와 2주제는 서로 반대돼야 돼요. 왜? 1주제가 정이라면 2주제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발전을 하는 가운데 부분에서 일종의 토론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토론을 벌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제안을 다시 꺼내놓는 것이 이 원래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이면 발전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음악도 이렇게 정이 있고 근데 또 반대 의견도 들어야죠. 그래서 반이 있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거치면 조금 더 나은 음악적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하이든 모차르트의 이 소나타 형식이에요. 그런데 운명교향곡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내용을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주제가 운명이에요. 따다다단 1주제하고 2주제가 나와서 원래 토론해야 되는데 운명하고 토론이 돼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근데 운명 보고 와씨 너무하잖아. 이거 저게 한 5cm만 더 키워주라 라고 백날 얘기해도 키가 커요? 아니 그죠?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토론이 되냐고요. 운명하고요. 내가 타고난 내가 지금 부모님을 갈 수도 없고요. 맞죠? 집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타고난 이 조건을 내가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 1주제로 표현되는 이 운명은
토론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1주제와 2주제가 토론을 해서 더 나은 결론에 다다른다라는 고전적 소나타 형식으로는 이 내용을 잘 그려낼 방법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베토벤이 5번 교향곡 1악장 쓸 때 1주제가 따다다단 하는 운명의 모티브였다면 2주제는 바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아주 부드러운 선율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죠. 정과 대조를 분명히 이루잖아요. 반이긴 한데 얘가 중간 부분에 토론 과정에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왜? 운명하고 토론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교향곡 이거 듣고 나서 베토벤 곡을 왜 이렇게 썼지? 다 잘못 썼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지멋대로 곡을 이 주제가 왜 여기 안 나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1주제가 운명인데 무슨 토론이에요? 무슨 개선이에요? 그죠? 운명에게 때려 맞는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냥 1악장에서 오롯이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귀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1악장에 그리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을 겪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 그 타들어가는 그 속마음을 그냥 거기에 그려놓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베토벤이 자기의 운명을 그려내느라 무엇을 했느냐 하면 형식에 그대로 내용을 구겨 넣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음악, 나한테 찾아온 귀병을 음악으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왜? 보통 사람들은 다 고통을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예?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복도 끝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먼저 막 인사를 하나요? 막 악수를 하고 막 잘 지냈냐고 이렇게 잘 안 하게 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보이면 딱 어떻게 해요? 바로 요 앞에 복도로 싹 들어가서 피해버리죠. 왜? 우리는 모두 그냥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맞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 고통을 기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은 내가 내 발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이 고통이 왔다는 건 매우 희귀한 경험이에요. 그 희귀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술가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술가가 사회에 기여하는 건 지금 사실 이겁니다. 누구나 회피하고 잊고 싶어하는 고통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잊지 못하게 하면서 그 정말 실제적인 고통의 이 강력함은 승화시켜요. 아름다움으로. 물론 어디까지가 아름다움이고 어디까지가 추함이냐 이 얘기는 미학의 중요한 또 논쟁이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술가는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회피하고 싶은 그 고통을 기록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형식,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거쳐야만 사실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 일을 자기의 귀병 그리고 그 당시에 억압받는 신분의 이 고통을 승화시켜서 교향곡을 만들어낸 거죠. 내용을 그리기 위해서 근데 형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새로운 사회를 일군다는 것, 신분제가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려면 기존 형식을 바꿔야 돼요. 맞죠? 기존 신분제가 규제하는 것을 바꿔야 되고요. 최소한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프랑스처럼 왕을 없애고 어떻게 루이 16세 막 단두대에서 목을 막 쳤죠. 마리 앙뚜아네트나 그죠? 이건 너무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왕이 있어도 좋아. 그래. 근데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죠? 사회의 형식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투표를 거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거나 혹은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크건 작건 사회의 형식을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과 맞지 않는 그런 형식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이걸 음악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토벤이 5번 교향곡의 1악장에서 운명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고통을 그냥 토로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 사악장에 가면 이 운명을 마침내 극복해내는 이야기를 그려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귀도 안 들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선언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일악장이 독재사회라고 그랬죠. 왜? 운명의 모티브밖에 안 들리니까. 심지어 일악장에는 솔로 파트도 거의 안 나와요. 이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이 중간 부분에 아주 구슬픈 7마디짜리 아다지오 오보의 솔로 장면만 나와요. 그거 빼고는 아무런 솔로 장면도 안 나오고 다 운명의 모티브로 거의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독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악장에 오면 승리의 빵빠레가 이 밝은 C장 쪽으로 울려 퍼지면서 이 각 악기들이 자기 색깔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작은 악기 피콜로가 자기 목소리를 물 만난 고기처럼 내는 장면까지 나와요. 다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 형식을 바꿀 수 있다. 내용은 사람이고요. 형식은 사회입니다. 시민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신분제가 그러한 만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낡은 유물처럼 남아있으니 그걸 없애보자. 이게 혁명이었다면 음악으로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베토벤의 교향곡입니다. 자,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2020년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의 해예요. 그죠? 그런데 뭐 베토벤뿐만 아니라 독일 시인인 훸덜린 그리고 철학자 중에는 헤겔, 쉘링 이런 사람들이 250주년이에요. 독일이 원래 난리가 나야 돼요. 그죠? 이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 기념하느라고 한 해가 다 가야 되는데 이건 무슨 모일 수도 없고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갇혀서 이 한 해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베토벤 교향곡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깨달음이 있죠. 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 수 없죠. 우리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전처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맞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팬데믹 사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가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죠. 그런 면에서는 신분제를 없애보자. 그 사람들이 신분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많이 했어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행착오를 할 겁니다. 그죠? 비슷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독일에서 통일하자고 할 때, 그래서 동독과 서독을 통일할 때 통일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죠. 그러니까 이 독일 총리가 이 서독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예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해요. 근데 이 독일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쭉 온 겁니다. 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점점점 내용은 빨리 바뀌죠. 그런데 민주사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형식에 그냥 무조건 맞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형식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음악 작품으로 남겨서 250년이 지난 상태에도 여전히 어떤 그런 유효성을 지닌 상태로 또 아름다움을 함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주는 작품이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고전을 계속 만나야 하느냐?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의 지혜를
아름다움과 함께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선생님이 오늘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부터 클래식 음악만 들어라. 저런 저기 대중음악 이런 거는 좀 별로다. 올해도 못 가고 별로야.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다. 음악 너네 좋아하는 거 마음껏 들어라. BTS도 좋고 그죠? 네. 엑소도 좋고 마음껏 들어라. 그런데 다만 200년 지난, 300년 지난, 400년 지난 그런 작품들이 그렇게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리스펙트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 작품이나 200년, 300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안목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담는 것, 사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내용이 다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난 무엇을 좋아한다. 아까 베토벤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럼에도 음악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음악을 그냥 좀 좋아하는 척을 했거나 아니면 반만 좋아했거나 이러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도 그렇게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베토벤은 정말로 음악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면 자기 안에 내용이 생겨요. 나는 이걸 하면서 살아야 행복해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죠? 근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틀을 주고 이 틀에 맞춰라라는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자극하고 또 계속 불안하게 하고 또 그 불안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 아직 우리는 베토벤이 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250년 지났다면서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 교향곡 음악적인 귀에 주는 이런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의미의 차원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런 작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토벤의 교향곡 2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베토벤 관련된 여러 가지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참고가 되실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베토벤의 음악, 우리가 좋은 감상자를 기르기 위해서 이를테면 베토벤 음악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교향곡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장르는 역시 이 작품 수도 많고 평생 걸쳐서 작곡을 해왔던 그런 장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향곡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교향곡은 사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대에 한 사회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장르가, 이거는 고전주의 전체에서 중요한 장르인데 피아노 소나타하고 현악사중주를 들 수 있어요. 피아노 소나타는 물론 베토벤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여서 작품도 많고 여러 가지 베토벤의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을 잘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작곡가가 누구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악상을 그냥 자기 악기만 있으면 거기 앉아서 그냥 펼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 개성을 가장 손쉽게 펼 수 있는 그런 장르여서 중요해요. 자, 교향곡이 사회라고 했죠. 피아노 소나타가 개인이에요. 그러면 현악사 종주는 뭘까요? 현악사 종주는 4사람 필요하죠. 그죠? 4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이 4사람이 뭐예요? 우리 4인 가족, 그죠?
4인 가족 하면은 이 사회를 이루는 여러 작은 소그룹 단위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요즘은 이제 뭐 독신 가구도 많고 뭐 2인 가구도 많고 더 많이 작은 단위가 생겼지만 한때 우리가 4인 가족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작은 단위, 즉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작은 공동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종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유롭게 내 생각을 그냥 펼친다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전체 이 집단이 한 지휘자가 이끄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교향곡과는 달리 합리적인 사람들의 대화, 음악적 대화라는 원리로 악상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큰 사회, 거시적 사회의 차원, 또 개인의 차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자유, 평등, 이 민주적 사회 원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를 곡에 담은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친 설명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제가 그냥 자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양에서 이 베토벤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음악은 오선지나 악보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과 결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호소력을 지닌다. 이걸 우리가 조금 마음에 두고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을 만난다면 더 많은 이야기거리, 더 많은 이 깨달음을 우리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술은 인문학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음악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베토벤 2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베토벤의 교향곡, 특별히 운명교향곡을 예로 삼아서 이 교향곡의 의미 그리고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성인이었습니다.